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 전국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 한 분은 후보시군요.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심란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문회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청문회 사회학. 예, 네. 청문회 사회학 하기 전에 그 내각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독특하다? 예, 우리가 이제 인사라고 하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능력, 도덕성, 국민적 공감대. 이건 이제 세 개에 대한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유지해 왔었는데, 네. 이번 지금 이 차기 정부죠.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이 가운데 이 능력만을 좀 철저히 우선시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능력주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그 능력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일을 맡아본 다음에야 이제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이 앞선 정부들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런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 도덕성, 국민적 공감대. 그 중에서 이제 도덕성과 국민적 공감대 가지고 사실 언론에서도 여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계속 이런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윤석열 당선인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인 건가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저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인수위 측에는 이제 유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과연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 일의 완성이? 예. 그래서 막스 베버도 정치가의 자질로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들었었거든요. 예. 저는 뭐 도덕성이나 뭐 균형 감각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하고 달리 공적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이나 뭐 성별이나 세대 이런 안배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편입니다. 똑같은 능력이라면.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적 영역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나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 이유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부 생각을 해보면 이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정부가 언뜻 이명박 정부 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고소영 내각 뭐 이런 좀 뭐 비판들이 좀 있었죠. 그 여태 정부들과 비교해 봐도 좀 독특하다. 이번 인선이. 예. 역대 정부하고 이제 공통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 대부분 다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뭐 드림 내각이다. 이런 말을 좀 앞세웠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드 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쓰는 걸 코드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든 진보든 일정한 그 인재 풀에서 사람들을 이제 골라 쓰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메리고라운드죠. 회전목마. 이런 이제 회전목마식 인사가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윤석열 정부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능력주의 인사가 좀 더 어떤 그런 이 윤석열 그런 당선인의 특징으로 색깔로 좀 부각된 셈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저는 회전문 인사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전문 인사는 문제가 왜냐하면 있다. 인재 풀을 좀 넓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뭐 협치나 통합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드 인사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여지는 좀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의 코드와 맞는 사람들을 쓰는 게 무엇이 문제냐? 그렇죠. 예.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코드 인사는 우리가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드라고 하는 게 국정 철학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뭐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게 되면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뭐 여기는 이제 뭐 전문적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까지 여의도로 이 워싱턴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코드라는 게 사실 국정 철학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이들과 국정을 함께 떠맡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과도하게 코드를 맞추면 문제이지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코드 인사의 경우에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후보자 동의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장관은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채택을 하든 청문안을 채택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처럼 어떤 그런 상생의 정치보다는 대립의 정치가 두드러진 어떤 그런 나라의 경우는 사실 계속 임명 거부를 하게 되면 그렇죠. 국정 자체가 이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도거든요. 지금 이제 한 22년 시간이 흘렀는데 이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개정 시도.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2020년 6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개정안의 핵심은 윤리와 역량으로 청문회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성을 다루는 공직윤리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이건 이제 후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대신 대통령은 국회에 사전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존중하도록 해놨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늘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태스크포스까지 11월에 이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러 뉴스를 찾아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그 윤리와 역량을 좀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그런 제안들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었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사실 민주주의의 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알 권리로서의 인사청문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 이 홍영표 의원의 안은 이런 좀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최소 기준,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된다, 총리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 최소 기준이 있을까요? 윤석열 현재 정부에 국한시켜 보자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저는 공정과 상식이 최소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종의 센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어떤 게 공정하냐, 어떤 게 상식이냐, 아니면 어떤 게 정의롭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야, 이 정도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감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정과 상식의 감각, 이런 게 좀 최소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편이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그 정도의 허물이면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른바 이제 남의 편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네, 이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 편에는 관용을 보이고, 그렇죠. 예, 이게 이 다른 편에는 이제 엄격한데요. 그 기준이라는 한국 게 정치의 참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이제 하나여야 되는데. 예, 이런 이중자 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결국은 이중자 때 나오고 공정과 상식 나오고 이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뭐 거기서 비롯된 부분들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예, 네. 이후에 보면 아빠 찬스, 의대 편입학, 그다음에 장학금 수령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문 이야기도 그렇고. 그와 연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한 일간지가 이 뭐 우리 고소영 내각, 뭐 강부자 내각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 찬찬찬 내각이라고 부르는 게 찬스. 예,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빠 찬스도 있고 남편 찬스도 있고 엄마 찬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 본인의 경력 등을 배경으로 안정적 수입을 올려온 셀프 찬스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찬찬찬 내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론 매체들의 예. 보도들이 뭐 저는 설득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찬스의 다른 이름이 사실 특권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특권은 공정과 상식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검증하고 해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 보이콧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양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 코너에서도 저도 네.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좀 듣기도 했는데요. 예. 그 한 후보자 측에 요청한 자료가 1,090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319건,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의 경우는 250건, 김부겸 총리의 경우는 347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많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민주당은 그만큼 검증할 게 많다고 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그 양이 예. 많은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질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질적인 내용이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이제 김앤장 고문료로 4년여 동안 18억 원을 받는 등 정관예우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잖아요. 예. 사실 알 권리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명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 한 후보자 측은 이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청문회에서 이제 밝히겠다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뭐 당연히 이것은 국정을 총괄해야 할 그런 이 총리의 대해서 예. 총리 후보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들의 경우는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 한 후보자의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현황이나 재산 증식 관련 자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현재 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다면 저는 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적 눈높이, 그렇죠. 국민적 시선에서 이게 다 정당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대단히 도덕성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 자료를 좀 공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역시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자면 하나는 이 국민적 눈높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 네. 저는 이런 어떤 공정과 상식의 감각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국민적 눈높이고 다른 하나가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익과 공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법무법인에서 했던 일을 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했는지는 생각이 연방대법관 같은 경우가 이런 판단을 왜 했는지 그게 당신의 생각에
판단의 기준인지 이거는 김현장에서 했던 일이 연관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익적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개인의 행위는 크게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구별되어지고요. 이 국무총리의 행위는 전부 다 공적 행위이죠. 그렇죠. 이제 이 국가를 이제 통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가 이전에 어떤 사적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좀 알 수 있는 이 좀 알아야 하는 권리를 좀 갖고 있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그 야당이 된 민주당이 너무나 이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그것도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여야 모두에게 좀 당부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 2월부터 지금 이제 4월 말이잖아요. 3개월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막바지에는 통합과 혁신을 막 강조합니다. 맞아.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당선이 되면 이 또 당선인은 이제 역대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좀 인상적으로 들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3번째 단계에 되면 이제 인사 국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합과 협치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립과 투쟁의 정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서로 갓길 가는. 그래서 제갈길 가는. 요 3단계로 이게 지난 2, 3, 4월 뿐만 아니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역대 정부가 다 이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단계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저는 본래 이 정치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이나 어떤 그런 대립 같은 특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타협하는 게 정치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협치나 통합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검증은 검증이고 협치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은 검증이고 협치는 협치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협치 없이 민주주의 없고 저는 통합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이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버스